과학의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 살고 계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에는 평창도 있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해피 뉴 이어. 네. 예. 원래 해피 뉴 이어 그래야 돼요. 해피 뉴 이어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행복한 귀가 되시오 그런 거죠. 뉴 이어스. 알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에 네,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계속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도 과학이 있다. 예. 라는 거. 과학이 있다. 네, 과학이 있다. 과학이 있다 하니까 드론. 드론 맞습니다. 그때 띄운 거예요? 아니면 작년 12월에. 당일날 띄운 게 아니에요? 네, 당일날 띄운 거 아니에요. 개막식 보셨군요.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드론 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막식 당일날 띄운 건 아니더라고요. 12월에 녹화를 한 것을 이제 개막식 당일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개막식에 보여주고 또 이제 전 세계로는 이제 그 녹화한 걸 이제 방출한 거죠. 페이크 뉴스처럼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네네. 촛불놀이 한 것을 CG로 한 게 아니고 네네. 이건 미리 찍어서 미리 찍어가지고. 예. 날 좋을 때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의 요인보다 사실 당일날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안전 문제. 만에 하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부딪혀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오.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사실 작아 보이지만은 무게가 360g 정도 되고요. 드론이요? 네, 360g 정도 되고 길이가 한 50c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뚝 떨어지면은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내려오는 생길 수 속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내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2월에 미리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쫙 보인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장관이었잖아요. 예. 성공했고 사실 저는 개막식 보면서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평창이 이상하게 악용이 되면서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 평창 올림픽에 많이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싹 빠지고 새로 세팅이 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또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드론이 총 몇 개였었어요? 1218대의 드론이 있었죠. 상황만 좀 봤는데 그걸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띄우나요? 그 1218개 모니터가 1218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저게 뭐야? 처음에는 예. 일단 저게 뭐야 했다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놀라고 그러면 1218대나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예. 1218명이 동시에 조종을 하나? 그렇죠. 뭐 이제 드는 여러 가지 막 궁금증이 드셨을 텐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한 명이 조종을 한 거였더라고요. 딱 한 명이 조종을 한 거였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드론 한 대 한 대 한 대에다가 미리 시나리오를 다 입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맞춰서 A 드론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B 드론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단 시나리오를 각각의 드론에 다 일단 입력을 한 거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각각의 드론이 항상 15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매번 각각의 드론들이 150cm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봤더니 지상의 한 지점에다가 기준점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예. 그 기준점으로부터 너는 얼마 떨어져 있어. 너는 얼마 떨어져서 이렇게 상대적인 거리들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도록 해서 이제 그게 항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의 드론의 기술과 고도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장관으로 펼쳐진 게 이제 그 드론 쇼인 거죠. 예. 하나의 과학이고 산수를 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상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 각각의 드론이
어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 명이 조율을 해서 그 쇼를 이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한 서로 드론끼리 상대적 간격을 유지해라? 상대성 이론인가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그런 원리인 그런 거죠. 거죠. 따지고 들어가면 예. 네. 드론을 상대성 이론으로 띄웠다. 이거 아주 아름다운 방정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되게 이제 상대적인 어떤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드론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딱딱 정해 놓은 게 사실은 뭐 넓게 보면은 뭐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된다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지난번에 한번 드론 얘기했는데 그때는 무슨 산불 같은 재난 대응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드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드론이 이제 재난 지역에 미리 가가지고 어디가 피해가 더 심각하고 어디에 희생자가 모여 있고 등등을 미리 파악하면 그걸로 이제 재난 지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난 지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호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복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들을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드론이 기술의 이제 정점을 보여준 게 이제 이번에 드론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 드론 얘기 전에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드론 자격증 노를 위해서 따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들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런데 그 개막식 드론 쇼를 보니까는 야 이게 그 어디 가서 노후를 위해서 드론 자격증 준비하시라는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왜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이 어느 순간 지나면 약간 무용지물 될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게 다 자율주행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이 드론을 관리하고 대부분의 드론은 일일이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식으로 자율주행. 네 되지 않을까.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 입력하고 무슨 일을 할지 같은 게 다 입력이 되면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일들을 한 다음에 다시 컴백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디 가서 노후를 위해서 드론 자격증 따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국내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이번에 드론 쇼한 게 국내 기술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텔 기술입니다. 인텔. 네, 인텔에서 이제 한 건데. 예. 근데 제가 상황을 봤더니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국내 기술도 충분히 그 정도의 드론 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대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왜 국내 기술로 하지 않고 인텔 기술로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인텔은 쇼를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라던가 드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있던 집적된 기술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드론 쇼를 함으로써 일종의 홍보 효과를 노려서 이제 그 드론 쇼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돈을 벌어야지 드론을 이용해서 무슨 홍보를 할 이제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드론 쇼 같은 것들을 할 만한 기술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이제 쇼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도 인텔의 드론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인 수준만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줘서 너도 이제 어디 무슨 저런 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충분한 자원을 이제 뒷받침해 주면은 저는 쇼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토대가 이제 안 될 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0.001초의 승부 과거로 가린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기왕에 이제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모저모를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올림픽 쇼를 보니까 막 그 0.001초까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뭐 순간 동영상도 보여주고 판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으로 이제 다 맞아요. 경기 중에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간별로 실시간 기록 같은 것도 다 전해주고 있고요. 예. 그것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소개를 했던 센서. 제가 IoT 기술 얘기하면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얘기하면서 예, IoT. 예. 예, 그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사방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센서들이 감지를 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이 사물 인터넷 연결망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딱 구현되고 있는 게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쨌든 구간별 실시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선수가 더 먼저 들어왔다라는 걸 비디오로 판독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순간 기록들을 또 사진으로 다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랙별로 센서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아. 예, 그 센서가 이제 선수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선수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등을 다 감지를 한 다음에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까지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심판 판독과 관련된 논란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저기 부착돼 있는 센서들이 그런 논란의 여지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 센서로 결국은 오심 이런 네.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의 다 거죠? 잡아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오심으로 인한 갈등 그게 많이 없어졌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고 예. 갈수록 이제 꼭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뭐 등등의 여러 가지에서도 이 오심의 여지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보면은 유난히 그 심판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스포츠 경기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축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꼭 이제 항상 이제 심판에게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오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매번 큰 경기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그런 여지가 이제 많이 또 없어지지 않나 하는 것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어느 나라 선수의 DNA가 더 적합한지.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이제 지난 8일에 이제 이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나라의 선수단이 어떤 경기에 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예. 독일이나 네덜란드고요. 음.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피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한 종목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따져 보니까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제 가장 강한 게 독일이나 네덜란드인데 예, 독일을. 왜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강하냐면 네덜란드는 이제 운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은 호수가 많아요. 겨울만 되면은 네덜란드의 운하나 독일의 호수가 다 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팅을 타는 네, 거죠. 스케이팅을 타는 거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한 나이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6살, 7살 뭐 이때부터예요. 언제든지 환경이 언제든지 오픈돼 환경이 있으니까.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제 뭐 좀 이렇게 호수라든가 아니면 운하 같은 곳이 이제 일상적으로 오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아이스 링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스 링크가 있지 아이스 링크를 구비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18세기,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 얼음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나이에 스케이팅을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두터운 선수층에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제 강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특히 이제 피겨에 강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추운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이제 그런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강하죠 당연히. 예.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피겨가 강한 이유는 러시아는 발레 전통이 있잖아요. 아하. 예. 피겨 그 스케이트와
발레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피겨 피겨 스케이팅.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 스케이팅 중에서도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 이제 강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스노보드인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미국 선수들이 이제 스노보드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를 놓고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자유로움이라든가 개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부,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예. 학원 뺑뺑이 학원 뺑뺑이. 등등등. 예. 학원 셔틀. 학원 셔틀. 네, 학원 셔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능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뭔가 더 성취를 이루고 싶은 이들이 선수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동마저도 좀 주입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 2등만 살아남는. 1, 2등만 살아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스노보드 같은 것에 예. 미국은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 굉장히 강하잖아요. 쇼트트랙. 예. 근데 이제 쇼트트랙은 심석희 선수인가요? 고등학교? 네. 이제 졸업했죠. 여자 쇼트트랙에 심석희 선수가 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넌 이제 대학생 됐네. 네. 너는 체형이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셈으로 네. 코너링 별로 안 좋을 거다. 키가 173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래서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쇼트트랙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은 무게중심 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좀 작을수록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매기잖아요. 예. 근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제 동계 스포츠를 이제 국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쇼트트랙에 이제 시범 종목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아 저게 우리나라 강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일단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민첩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체형이 작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겨뤄가지고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민첩함 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먹힌 거죠. 예. 사회적 환경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환경. 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네. 그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서 네. 계속 운동을 해야지만 되지만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운 지방 그렇죠. 아닌 데서도 실내 링크에서 예. 맞아요. 실내 링크에서 이제 좁은 곳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순발력 있고 민첩하게 해서 이제 빨리 이제 결승선에 들어가는 예. 게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울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뭔가 강점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쇼트트랙은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도 보면 체형들이 비슷해요. 좀 작아요. 작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무게 중심을 딱 잡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좀 누르고 네. 안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힘을 이제 강화시키고. 보면은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랑 쇼트트랙 선수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골이 장대한 편이죠. 크잖아요. 크고. 예. 곡선 주로가 넓으니까. 반면에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작은 듯한 예.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종목의 특성이랑 이제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적합하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좀 많이 타는 심정을 바라면서 망아평론가 똥찌는 영화 평론가 싹쿵짝쿵짝쿵짝. 오늘 또 새로운 예. 새로운 전주로 왜 온 줄 알아요? 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올림픽 하잖아. 올림픽. 예. 올림픽을 거기다 갖다 붙이신 이 정말 예. 평생 갔다 오셨어요? 못 가셨죠? 못 갔어요. 한번 진짜 우리나라 사는데 한번 갖고 근처라도 보고 오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 돌풍 불고 막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랬죠 며칠 전에 기온이 여기보다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낮으니까. 네, 그쵸. 근데 KTX 타서 네. 이렇게 쭉 셔틀버스 타고 네. 둘러보는 코스가 있대요. 하여튼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살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